완연한 4월. 바다의 신선함을 가득 담은 해조류들이 우리 식탁에 프린빛으로 물들인다. 봄철에 해조류를 즐겨 먹으면 몸속에 쌓인 미세먼지를 배출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파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면서 칼로리는 낮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 식재료로 함께해왔다. 새콤달콤 무쳐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레시피로도 활용 가능한 파래.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청정바다의 선물 파래와 함께한다. 파래는 청태라고도 하는데요. 철분과 칼슘, 여러 무기질이 매우 풍부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조혈 작용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또 칼로리가 낮고 섬유소가 많아서 다이어트에 좋을 뿐 아니라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파래가 잘 맞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원하는 여성분들입니다. 파래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소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좋고 다이어트에 쉽게 찾아오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특히 중년 여성분들의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입니다. 파래를 고를 때는 빛깔이 검고 광택이 나면서 특유의 향기가 있는 것을 선택하자. 또한 손으로 만져봤을 때 질감이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 신선한 파래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바다의 보물, 파래와 굴을 활용한 궁극의 맛, 파래 굴죽에 도전해보고 이어서 봄철 잃었던 입맛을 살려주는 감칠맛의 최고봉, 파래 해물전도 만들어보자. 알긴산이 풍부한 파래. 하지만 파래를 어떻게 먹을까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 좋은 파래를 이용하여 파래 굴죽을 끓여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파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변비 개선에 좋으며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파래에 들어있는 알긴산 성분은 중금속과 미세먼지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파래 굴죽. 먼저 파래를 손질하자. 파래는 불순물이 많은 만큼 깨끗한 세척은 필수. 손으로 조물조물 헹궈 위로 떠오른 파래만 건져내고 찬물에서 두세 번 씻어낸 다음 손으로 꼭 짜 물기를 없애준다. 파래를 씻으실 때는요, 볼에 망을 넣고 물을 담은 다음에 살랑살랑 흔들며 씻어주세요. 혹시 돌 같은 이물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2번 정도 씻어주시면 됩니다. 세척이 끝난 파래는 먹기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양파 당근은 곱게 다져준다. 이어서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불려놓은 쌀을 타지 않게 저어가며 볶아준다. 쌀알이 투명해지면 물을 부은 다음 본격적으로 끓여주는데 이때 압력솥을 이용하면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파래 죽을 끓이는데요. 쌀을 충분히 불려주시고요. 죽을 끓일 때 물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그럴 때 불린 쌀이 1, 그다음에 5나 6 정도 넣으시면 맛있는 죽이 됩니다. 압력솥 뚜껑을 덮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푹 삶아지면 불을 줄이고 뚜껑을 연다. 그런 다음 쌀알이 퍼질 때까지 조금 더 끓이다가 다진 양파와 당근 그리고 파래를 넣어 한 소끔 더 끓여준다. 이어서 소금 간을 하고 마지막으로 굴을 넣어 골고루 섞어가며 한 번 더 끓여준다. 파래죽에 굴을 넣어서 파래 굴죽이 됐는데요. 혹시 굴을 싫어하시는 분은 조깃살을 넣어도 가능하고요. 전복을 넣으시려면 처음에 죽을 끓이실 때, 쌀을 넣을 때 그때부터 익혀주셔야 됩니다. 뭉근하게 끓여진 죽을 그릇에 담아내면 파래 굴죽 완성! 바다향 가득한 파래와 굴의 특별한 만남, 파래 굴죽. 나른한 봄철 입맛 돌게 하고 기운을 솟게 하는 명품 보양식이 여기 있다. 파래 하면 어른들은 다 좋아하는데요. 아이들이 잘 안 먹죠? 오늘 아이들도 다 같이 좋아할 수 있는 파래 해물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파래에는 항산화, 항노화 효과를 지닌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폴리페놀은 각종 세균을 제거하고 치주염을 예방해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파래 해물전. 먼저 파래를 손질해야 하는데 깨끗한 물에서 충분히 헹궈준 다음 체에 받쳐 건져내고 손으로 꼭 짜 물기를 없애준다. 이어서 전에 들어갈 각종 재료들을 작게 썰어주자. 양파, 당근, 오징어는 잘게 다지고 고추와 파래, 새우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놓자. 오늘 파래 해물전에 저는 오징어와 새우를 넣습니다. 오징어와 새우 대신 집에 있는 해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육고기인 돼지고기나 소고기 넣으셔도 되고 또 고기를 안 넣으셔도 됩니다. 또 채소도 당근하고 양파를 넣는데 당근, 양파 대신 감자를 잘게 채 썰어서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커다란 보울에 부침가루를 붓고 물을 적당히 부어 농도를 맞춰가며 반죽을 만들자. 이제 준비한 재료들을 반죽에 넣고 잘 섞어준다. 파래와 채소, 오징어, 새우를 모두 함께 넣고 골고루 섞이도록 충분히 치대준다. 저는 오늘 부침가루로 반죽을 했는데요. 혹시 좀 더 바삭한 전을 원하실 때는 튀김가루와 부침가루를 반반 하시거나 아니면 튀김가루로 부침을 하셔도 맛있습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동그랗게 붙여주는데 전의 한가운데에는 새우를 통째로 하나씩 올려준다. 그리고 색감을 위해 홍고추도 올려준 다음 새우와 오징어가 충분히 익도록 앞뒤로 눌러가며 서서히 익혀준다. 파래 해물전에 새우와 오징어가 들어갔는데요. 오징어가 충분히 익어야 되니 너무 센 불에 하지 말고 중불에 은은하게 익혀주세요. 노릇하게 붙여지면 팬에서 꺼내주고 바삭함이 살아있도록 그릇에 겹치지 않게 담아주면 알록달록 색감도 예쁜 파래 해물전 완성. 파래의 색다른 변신 파래 해물전. 싱그러운 바다의 향과 고소함의 조화를 이루며 대체불가 매력 만점의 별미 간식이 탄생했다. 파래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오이입니다. 파래는 철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철분은 흡수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30% 정도 올라가는데요. 이 때문에 파래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오이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입니다. 봄 햇살과 맑은 바다가 함께 만들어낸 바다의 채소 파래. 비타민은 물론 칼슘과 철분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나른해진 봄철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준다. 또한 파래 특유의 향기는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우러져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 봄의 절정, 우리 가족의 영양 보충은 맛 좋고 몸에 좋은 파래가 책임진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자, 봄이 되면 꽃가루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잔기침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알레르기로 인한 기침 말고도 역류 질환으로 인한 기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기도를 자극하면 역류성 기침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치료해줘야 좋겠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밥을 먹고 바로 눕지 마시고요. 야식이나 과식은 금물이라고 합니다. 또 누워서 잠을 잘 때에도 상체를 높여주면 좋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서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으로 피부의 한 곳에 통증과 함께 신경대를 따라서 발진과 수포들이 발생하는 질환인 대상포진. 원인은 수두를 유발하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어릴 때 수두를 앓고 나면 이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복해 있다. 나이가 들거나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을 재개해 신경 주변으로 퍼지면서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감각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각종 지병이라든지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에서 면역력이 약화되게 되면 다시 재활성화됨으로써 신경절을 따라 피부까지 나오게 되고 피부에 수포와 같은 여러 가지 신경 증상과 또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상포진은 감기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우며 각막염이나 시력감퇴, 녹내장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오래 방치하면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인해 수년 동안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수 있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극심한 통증의 주범 대상포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통증. 대상포진을 묘사할 때 흔히들 하는 표현인데요. 그만큼 통증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통증의학과 김응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이 대상포진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대상포진은 우리 몸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는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됨으로써 신경 분절을 따라 피부의 띠 모양의 특징적인 피부 병변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피부 병변은 대부분은 우리 몸의 한쪽으로 국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마치 옛날 사모관대와 같은 허리띠 모양의 포진이 생기기 때문에 허리띠 대자를 써서 대상포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베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는 뜻이죠. 처음에 우리 몸에 감염됐을 때는 수두의 형태로 발현이 되는데 그 이후로 우리 몸의 신경절에 잠복을 해 있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이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가 되지 않게끔 억제를 하고 있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지병이 생기시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면역력이 약화가 되게 된다면 다시 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가 돼서 대상포진이 발현이 되게 됩니다. 네. 이 대상포진의 발병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혹시 성별에 따라서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00명당 10.4명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이는 남성에서는 8.3명, 여성에서는 12.6명으로 여성에서 1.5배 정도 호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유병률이 한 3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은 100명 중에 30명 정도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고요. 최근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점차 환자 수가 발생하는 추세고요. 연간 환자 발생률은 2008년에 41만 명에서 2016년에 69만 명으로 무려 68%가량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특별히 대상포진에 좀 주의해야 할 분들 어떤 분들인지 위험 인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0세 이상, 그리고 여성인 경우,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든지 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 그리고 면역 저하자분들이 특히 위험하겠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야기되는 환경 역시 위험 인자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상포진의 증상이 바로 극심한 통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주요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80% 환자분들은 우선 피부 병변이 생기기 전에 전구 증상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찌르는 듯한, 쑤시는 듯한 통증과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몸살 감기처럼 근육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개 이런 전구 증상은 2,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지속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이 시기는 피부 병변이 없으니까 진단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전구 증상 시기가 지나면서 특징적인 피부 병변이 나타나게 되는데 피부 분절을 따라 홍반, 구진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곧 이제 수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포는 3일 정도 뒤에는 이제 농포, 농이 차게 되고요. 이런 농포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가피, 즉 딱지가 앉게 되는데 이런 딱지는 2, 3주 정도 지나면서 점차 떨어지면서 피부 병변은 치유되는 경과를 밟게 됩니다. 네. 이 통증의 강도를 다른 질환이나 다른 상황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통증 강도를 저희가 0점에서 10점 정도까지 본다고 봤을 때 대개 분만통,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을 한 7에서 8점 정도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상포진, 그러니까 급성 대상포진 환자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대개 7점, 8점 혹은 그 이상도 호소하는 경우를 저희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 통증의 강도가 분만통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건데 네. 대체 왜 이렇게 아픈 거죠?
피부 병변 자체도 물론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통증의 이렇게 심한 원인은 이게 바이러스가 신경절, 즉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절 안에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증식을 하면서 신경절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극심한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치아 치료할 때 신경 치료할 때 굉장히 아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 치료도 그렇게 아픈데 직접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뿌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파괴가 되니까 통증의 강도는 굉장히 심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신경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상포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피부 병변 발생 후 한 달까지를 급성기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 대개 피부 병변이 생긴 지 3개월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단계로 넘어갔다고 저희가 간주를 하고요. 이러한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면 소위 만성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분류를 하고 이때부터는 조금 난치성인 것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사진에서 보았더니 대상포진이 좀 나타나는 부위가 여러 부위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좀 잘 나타나는 부위가 따로 있나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흉부, 즉 가슴 부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두경부, 요추부, 경추부에도 많이 생기는데 특히 두경부에 생기는 경우는 시신경이나 청신경을 침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두경부를 침범한 대상포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반드시 안과나 이비인후과를 같이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이 위험한 점이 재발이 좀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재발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 재발률은 1에서 6%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여성이나 면역 저하자분들이라든지 또 통증이 오래 지속되신 분들한테서 좀 자주 재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재발하기까지의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대상포진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서 대상포진 발병 비율은 한 해 건강한 사람 1000명당 10.4명 정도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 비해 대상포진 발병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상포진의 위험 인자로는 고령을 비롯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수두병력이나 면역질환 등을 들 수 있다. 며칠 전부터 아프세요? 한 3일 정도부터 3일 이렇게 정도부터? 수포가 올라오고 예. 그쪽이 쿡쿡쿡 찌끄면서 너무 아파요. 몸만 닿아도 아파요? 네, 옷만 살짝 닿아도 너무 아파요. 빵점이 하나도 안 아픈 상태, 통증이 없는 상태고 네네네. 10점 만점에 10점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고 8점이 여자들이 출산할 때의 네네네. 고통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프신 거를 점수를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한 7점 정도 되는 것 7점 같아요. 정도 아프신 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피곤하거나 좀 신경 쓰는 일 있으셨어요? 직장에서 감사 기간이라 야근 몇 번 했어요. 야근을 많이 하셨군요. 네네. 오한이나 발열, 근육통 같은 몸살 증상을 시작으로 3일에서 7일 후 물집이 발생하면 대상포진을 의심해봐야 한다. 노년층에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최근에는 과로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젊은 층에서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 환자는 며칠 전부터 가슴과 등 쪽에 수포와 통증을 동반하시고 계시는 대상포진 환자분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필수적이겠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있으시므로 통증 조절을 위해서 갖가지 진통제와 전문 신경 약제의 투여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신경치료 등의 통증 조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상포진은 피부에 나타나는 병적인 변화가 매우 특징적인 만큼 증상 관찰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형적인 피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럴 경우 수포를 면봉으로 긁어서 현미경 검사나 바이러스 배양 검사 또는 분자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통증은 좀 어떠세요? 통증은 좀 많이 좋아졌고요. 한상 쪽에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고 머리 쪽에 이제 발생되는 부위가 좀 붕 뜨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약 먹고 신경치료 하면서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으세요? 이게 신경치료도 그렇고 약 먹고 하는 거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식사할 때 뭐 음식물 흘리거나 불편하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예, 한때는 이제 마비원 쪽에서 음식이 고여 있었는데 이제 식사할 때 음식물을 씹는데 좀 자유로워졌어요.
대상포진은 가슴이나 얼굴, 머리 등 신경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얼굴이나 귀 부위에 대상포진이 발생한다면 안면 신경마비 증상이 올 수 있으며 눈 주위에 발생할 경우 홍채염이나 각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 환자는 두경부를 침범한 대상포진 환자분이고요. 두경부를 침범하면서 안면마비까지 동반된 경우입니다. 다행히 조기에 치료가 시작되어서 현재 안면마비는 많이 호전된 상태로 보이고요. 이렇듯 두경부를 침범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안면마비와 같은 그런 장기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신경치료와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물집 발생 후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면 발진이 가라앉고 통증이 점차 완화된다. 하지만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대상포진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대상포진 후유증은 환자의 35%가량이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후유증으로 신경통을 들 수 있다. 신경통은 신경 손상으로 인해 대상포진이 치료된 후에도 수주에서 수개월, 심한 경우 수년간 계속될 수 있으며 치료 또한 쉽지 않다. 대상포진의 가장 흔하고 심각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의 피부 병변이 끝나고도 통증이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피부 병변이 끝나고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초기에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되고 초기에 적절한 신경치료 등을 통해서 통증의 조절이 이루어진다면 이렇듯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상포진 예방 백신 접종은 60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되고 있다. 60세 이상에서 대상포진 백신 효과는 51% 정도. 하지만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병을 앓더라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으며 특히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65% 이상에 이른다. 또한 예방 백신을 맞아도 발병 위험은 있는 만큼 평소 건강 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네, 이렇게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상포진의 진단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포진의 진단이 보통 피부 병변으로 진단이 가능한 건가요? 대상포진은 특징적인 띠 모양의 피부 병변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피부 병변이 애매한 경우를 간혹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대상포진의 증상이 명확하다고 판단이 되면 피부 병변이 애매하더라도 우선 대상포진에 준해서 치료를 할 것을 권고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진단 기준은 그러니까 통증의 정도인가요? 뭐 증상 발현 정도인가요? 진단 기준은 우선은 피부 병변이 표준적인 진단 기준이고요. 그에 따라서 다양한 그 증상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저희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간혹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된다면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이러스 질환인 만큼 당연히 항바이러스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수포 발생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진통, 소염제 등의 약물요법과 필요한 경우 신경치료들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에는 무엇보다 빠른 치료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언급을 해주셨지만 약물치료법이 가장 먼저 시행이 되겠죠?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투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통증을 억제하고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인한 신경 자체의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진통 소염제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상받은 신경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통증 신호를 억제하기 위해서 항경련제라든지 항우울제 등의 전문 신경약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간혹 국소 마취제가 포함된 파스 제제도 저희가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좀 약물 치료라던가 이런 치료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더 효과가 좋은 거네요? 왜냐하면 통증이 더 이상 만성화가 되기 전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통증의 만성화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약물 치료 말고도 이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경구 약물 치료만으로 통증 조절이 안 되는 경우라면 필요에 따라서 적극적인 신경 치료를 고려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경치료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신경치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막의 신경치료 방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는 바이러스로 인해 손상받은 신경 뿌리 주위에 직접 이제 바늘을 자입해서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외에도 신경의 흥분을 줄이고 따라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고 또 혈류를 보존할 수 있는 교감신경 차단술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경부 대상포진에서 안면마비가 동반될 경우에는 성상신경절 차단과 같은 교감신경 치료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막의 차단술과 교감신경 차단술로도 효과가 미흡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얇은 관을 저희가 척추 안에 거치를 해서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 약물이 전달되도록 하는 지속적 경막의 차단술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상포진이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참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요? 조사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략 30% 정도로 후유증이 남는다고 합니다.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후유증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통증이 남는 거죠. 그 다음으로 두경부에 생긴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각 결막염 같은 안구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신경 손상이나 전정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소변 이상과 같은 그런 배변 기능 장애라든지 안면마비가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도 간혹 만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으로 인한 대표적인 후유증이 신경통이라고 정의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피부 병변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동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3개월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게 된다면 만성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분류를 하고 이때부터는 다소 난치성인 것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난치성이면 신경통이 얼마나 오래 간다는 거죠? 대개 수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통증이 오래 가실 확률이 높고요. 특히 70세 이상의 환자들에서 대략 50%가량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성기에 통증이 심하실수록 또 피부 병변이 심할수록 그리고 두경부 특히 안구부에 생기셨을 때 통증이 잘 남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몇 년째 약을 드시는 분들도 흔하게 만날 수가 있고요. 네. 10년 이상 약물을 드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성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분들을 만날 때 완치라기보다는 사실 하나의 관리의 개념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치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약을 드셔서 조절이 잘 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것처럼 만성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있으신 분들도 적절한 약물 치료로 증상이 잘 조절된다면 충분히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이 어떤 경로로 발생하는지 그 과정도 좀 짚어주시죠. 우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감각신경절에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가 되면서 신경을 따라서 피부까지 이제 바이러스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피부에서 수포와 같은 피부 병변을 유발하고 따라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증 신호가 피부에서 직접 들어오든지 혹은 손상받은 감각신경절에서 들어오든지 이러한 통증 신호가 지속적으로 척수로 유입이 되게 된다면 척수 후각의 통증을 담당하는 영역의 증가를 하게 되고 결국 신경의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중추 감작이라고 하고요. 결국 이제 신경계의 변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경계 변성이 한번 일어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증이 만성화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만성화가 되면 치료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표적인 난치성 통증 질환 중에 하나고요. 딱히 이거다 하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다양한 전문 신경약과 어떤 다양한 종류의 진통제를 다 동원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신경 차단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박동성 고주파와 같은 신경 조절요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척수신경 자극기라든지 척수강내 약물 펌프와 같은 다소 침습적인 방법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이 워낙 이렇게 후유증도 남기고 좀 무섭다 보니까 요즘에는 예방 접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방 접종의 대상 그리고 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2006년에 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최초로 미국에서 상용화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여러 가지 지병이나 뭐 나이에 따라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를 눌러주게 되는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예방 접종을 함으로써 이런 힘을 다시 한번 증가시켜 준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50세 이상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60세 이상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선천성 혹은 후천성 면역 저하자분들이라든지 하루에 20mg 이상의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드신다든지 임신부라든지 혹은 임신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조금 상대적인 접종의 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한다면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50세 정도에서는 예방 효과가 대략 8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가 되는데 60세가 이상의 전 연령을 합쳐서 봤을 때는 대략 51%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소 실망스러우신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대상포진의 유복률이 점차 증가하는 현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이 정도의 효과도 전체 사회적, 또 경제적, 의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대상포진에 걸리시더라도 접종을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 증상이 아무래도 가벼울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 비율이 66%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상포진을 내가 한번 알았다 하셨던 분들도 예방 접종을 하면 효과가 있을지 이 점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대상포진을 앓고 나시면 자연 면역을 획득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예방 접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8년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이제 대상포진에 걸리신 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 예방 접종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뭐 1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던가 이렇게 여러 번 맞아야 되는 건 아닌지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우선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한 번 하고 나서는 백신의 예방 효과는 한 7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사실 이거 백신이 나온 자체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뭐 몇 년마다 재접종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고요. 아마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대상포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상포진은 모든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O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흉부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지만 신체 어디 부위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대상포진은 걸리는 초기에는 감기 몸살로 오해할 수가 있다. OX 어느 걸까요? 답은 O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피부 병변이 발생하기 전에 감기 몸살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구 증상이 발생하고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감기 몸살 증세도 일종의 전구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서만 발생한다. O인가요? X인가요? 답은 X입니다. 물론 노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의외로 젊은 층에서 많이 걸려서 오시고요. 심지어는 10대 청소년이 시험 기간 전후로 대상포진에 걸려서 오는 경우도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포진은 한 번 걸리면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O인가요? X인가요? 답은 X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발률은 1에서 6%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여성분들이라든지 면역 저하자분들 그리고 통증이 오래 지속되셨던 분들에서 특히 더 잘 재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렸을 때 수도에 걸리지 않았다면 대상포진에도 걸리지 않는다. O인가요? X인가요? 예, 사실 이제 세모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수두라는 질병 자체가 워낙 사회에 만연한 질환이기 때문에 네. 대개 자연 면역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웬만하면 그 면역력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드물게 성인이 되어서도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분들이
간혹 수두의 형태로 발현돼서 오는 경우는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대상포진은 가족력이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지금까지는 X입니다. 대상포진에 특별한 가족력이 있다고 밝혀진 바는 없고요. 뭐 어머니가 걸렸다고 뭐 딸이 잘 걸린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성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포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OX로 풀어왔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주변에 대상포진 환자도 많이 보이는데 대상포진도 전염이 되나요? 대상포진도 전염이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도 동생이 걸렸을 때 만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전염이 되나요? 대상포진이 뭐 독감처럼 공기 전염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대상포진 수포 내에 수포액 내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포가 완전히 딱지로 변하기 전까지는 그 액체가 존재를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전염의 위험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수포에서 액이 터져 나와서 이 액체가 타인의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전염될 가능성은 희박할 수 있고요. 더구나 수두를 앓았던 건강한 정상 면역을 가진 사람한테서는 좀 옮길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게 수두 그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에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게 아이를 보는 이제 손주분들을 보는 어르신들한테서 그런 질문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라면 약간 접촉 같은 건 조금 삼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포가 생기지 않는 대상포진도 있나요? 이 대상포진의 증상 중에서 수포가 생기지 않는 대상포진도 있을까요? 무포진성 대상포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체 대상포진의 0.1%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실 진단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저도 진료를 보다가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는데 피부 병변은 없는데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우선 대상포진에 준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어떤 감기 몸살 같은 것들이 지나가고 난 후에 몸의 한쪽으로 이상하게 따끔따끔거리고 아프다든지 그리고 피부 병변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나오셔서 한번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면 부작용은 없나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예방접종이 어떤 부작용은 없는 건지 물어보셨거든요. 부작용 없나요? 다른 일반 백신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사 부위의 발적과 부종은 물론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전에 대상포진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이 접종을 하셨을 경우에는 조금 더 부종이 커질 수 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네. 자, 끝으로 대상포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상포진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대상포진은 방치돼서는 안 되는 신경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상포진 통증이 오래돼서 만성화가 된다면 결국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바뀌고 난치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히 치료받아야 되는 병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상포진의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 그대로 스피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대상포진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통증의학과 김응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대상포진은 신경통과 같은 합병증을 남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